행위의 주체와 객체, 바로요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중에 주체, 범죄를 저지르는 자, 객체, 범죄의 대상, 행위, 결과, 인과관계,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주체와 객체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범죄들은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신분범 같은 경우에는 뭐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범죄의 주체, 소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법인,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바로 뭐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입니다.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나처럼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는 사람이고 법인은 실제 몸뚱아리는 없지만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을 이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식회사가 다 법인이에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도 법인이거든. 얼굴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라는 게 없지. 몸뚱아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인은 당연히 범죄의 주체성이 인정이 되지만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없지. 몸뚱아리가 없는데 무슨 살인을 저지를 거면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강간을 할 거야. 생식기가 있어. 뭐가 있어. 몸뚱아리가 없는데 무슨 범죄의 주체가 되겠어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게 우리 다소설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범죄의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반대로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기껏해야 유영철이 죽인 피해자가 22명, 21명, 한 명이 이제 무죄가 나서 자백의 보강법 측에서 보강 증거가 없어서 하나는 무죄가 났고 21개만 이제 살인죄 유죄가 인정됐는데 그래봐야 21명이거든. 그러나 법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소위 낙동강 두산맥주 페놀 오염 사건이 있었어요. 낙동강에 페놀이 흘러들어감에 따라서 낙동강이 그 경남북 주민들의 식수원이거든. 그 페놀이 암모니아계라서 냄새가 났어요. 똥냄새가. 수돗물을 틀면 똥냄새가 났어. 2달 동안인가 경남북 주민이 1000만 명이 넘는 부산, 대구 포함해서 1000만 명이 몇 달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수돗물을 못 먹어서 뭐 생수 난리 나고 그땐 또 생수도 많지 않았거든. 소방차가 물 공급하고 뭐 약수터 난리 나고 그랬어요. 1000만 명이 무려 1000만 명이 고통을 입었다고. 또 일본 보세요. 후쿠시마 원자력 박살나는 바람에 온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건 수천만 명 정도가 아니라 뭐 수억 명이 피해를 입지. 가끔가다 바다에 괴생물체 뭐 막 죽고 그런 거 전부 다 뭐 저 후쿠시마 그 오염된 방사능이 가가지고 뭐 죽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내 생각엔. 그래서 법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피해자가 수억 명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걸 통제하지 않고서야 형법에 제대로 된 형법, 사회질서 유지기능 같은 걸 수행할 수 있겠냐? 법인도 범죄의 주체로 봐야 된다는 긍정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통설 판례는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음 페이지에 두꺼운 글씨 판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신 법인의 대표 기관인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대신 뭐 이건희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있죠. 이건희가 배임죄, 횡령죄 그리고 성매매도 저질렀죠. 예, 성매매 얼마 전에 뉴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성매매녀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불러가지고 성매매를 하고 자연인, 그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은 범죄 주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은 더욱더 자, 이 법인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재산범죄 볼 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체육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 상위군경협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 사단법인이고 돈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 재단법인입니다. 심장재단 하면 뭐요?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심장병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심장재단 같은 것들이 바로 돈이 모여서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도 일단 법적으로는 인격체 사람으로 보지만 형법적으로는 민법에서는 법인도 민법상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그러나 형법상으로는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범죄 주체 즉 범죄 능력은 없는 걸로 보지.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3 법인의 처벌. 흔히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용주와 종업원이 있을 때 사용주, 업주와 종업원이 있을 때 이 종업원이 사고를 친 경우 예를 들면 갑 택시회사의 운전수 A가 고객을 술 취한 여자 고객을 강간을 했다든가 바로 이때 종업원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종업원뿐만 아니라 업주까지도 둘 다를 처벌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위 말하는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요. 종업원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될 때 종업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양쪽을 다 벌하는 규정,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 이때 바로 이 업주가 처벌되는 이유를 놓고 거기 법인을 처벌하는 이유를 놓고 다음 페이지에 무과실 책임설, 과실 책임설, 판례 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헌법재판소가 교통정리해 줬어요.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이 얘가 처벌되는 이유는 일단은 얘가 처벌되는 이유는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신 처벌되는 게 아니라 갑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잘못? 업주라면 종업원이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할 수 있잖아.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릴 수 있고 바로 그 선임 감독상 종업원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임 감독을 해야 할 그 의무를 태만히 한 자신의 행위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지 종업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때 이 갑이 처벌되는 것은 갑 자신의 행위 때문에 처벌되는 것인데 갑한테도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과실 책임설이고 따라서 아무리 종업원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갑한테 과실이 없다면 처벌 안 되고 갑한테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해야 된다. 과실 책임설과 무과실 책임설이 바로 갑한테 과실이 있건 없건 갑의 종업원이 사고를 쳤다면 무조건 갑도 과실과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학설 또 중간 책임설이 있습니다. 거증 책임 전환설 이런 거 과실 추정설 같은 중간 책임설에 해당되는 판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떨 때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어떨 때는 중간 책임, 어떨 때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오락가락 했었어 사실. 이걸 교통 정리해 준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민법에는 있지만 형법에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영업주의 처벌은 과실 책임이고 따라서 어떤 특별법이 종업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업주의 과실 유무도 묻지 않고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건 요거 바로 책임주의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위반 판례 때린 게 바로
중간에 있는 판례 정리,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그게 그거야 바로. 종업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업주의 과실 유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거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청소년보호법, 뭐 의료법, 도로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아래 판례를 볼까? 두 번째 줄 중간. 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건 뭐? 일곱 번째 줄.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때렸고, 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된 7개, 50개는 넘어. 50개. 이거 말고도 수십 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전부 다 뭐 업주한테 뭐가 있을 때만, 과실 책임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라는 규정으로 다 개정돼. 법이 싸그리 다 개정됐습니다. 한편 맨 아래 2번 판례, 이때 갑이 과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법인이라는 건 생명체가 아니니까 흔한 말로 뭐 법인을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갑 재산이 을한테 이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갑의 처벌도 을한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책임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인해서 존속하는 법인에 처벌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한편 다음 페이지에 3번 판례도 이건 형법이 아니라 아마 형사소송법에 나왔지 아마. 시험에서. 알다시피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위 말하는 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A, B가 갑한테 범죄를 저질렀으면 갑이 A를 고소하면 불가분적으로 누구까지를? B까지를 다 고소한 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종업원을 고소하면 똑같아. 그 고소 효력은 어디?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갑한테도 고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자수라는 건 별개거든. A가 범죄를 저지르고 A가 자기가 F한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수합시다. 자수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 알다시피 자수라면 형법상 임의적 감면을 받잖아요. 그때 임의적 감면은 얘만 받고 얘는 안 받는 거야. 왜? 고소는 불가분적이지만 자수는 각자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종업원이 자수했다고 해서 업주까지 자수 감경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판례 고소가 있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는 필요 없습니다. 왜? 불가분적으로 그 인간까지 고소한 걸로 보니까. 그러나 비교 판례 세 번째 줄 비교 판례 세 줄 내려가서 끝부분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했다고 해서 뭐 업주까지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쉬운 말로 고소는 불가분적으로 전부 다 한 걸로 보지만 자수는 한 놈만 한 걸로 봅니다. 한편 4번은 아까 봤던 바로 그 영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중간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 과실, 선임 감독을 똑바로 못한 자신의 감독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한편 바로 밑에 판례도 구건축법상 뭐 양벌 규정입니다. 둘 다 처벌한다는 원리고, 그 다음에 9번 똑같은 내용이죠. 4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업주의 처벌은 두 번째 줄 중간 선임 감독상 과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과실 책임이라는 거고, 10번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서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 약사로, 그러니까 A도 약사고 B도 약사인데 A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 전에 약국을 운영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B 약사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얘가 하는 거지. 이때 바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실질적 운영자인 얘가. 실질적 운영자인 세 번째 줄,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 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 됩니다. 마지막 1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 뭐 11번의 여섯 번째 줄, 도로법 86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요 법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차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벌되는 거예요. 한편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판례죠. 법인격 없는 사단은 쉬운 말로 애를 낳으면 소위 말해서 출생신고를 하죠. 이때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할 때까지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니냐고. 빨리 하는 사람은 뭐 며칠 내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한 달씩 질질 끄는 사람도 있거든. 바로 한 20일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다가 1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1월 30일에서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1월 10일 날 사람이 된 거예요? 1월 30일 날 사람이 된 거예요? 신고한 때야? 태어난 때야? 법적으로는 30? 그럼 그 전에 그 아이를 죽이면 살인죄가 안 될까? 출생신고는 늦게 했다 할지라도 이때 태어난 거로 보고 이때부터 사람인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인도 바로 뭐 법인 형태는 다 갖췄는데 법인 등록만 안 한 거. 이거랑 똑같아. 법인 형체는 다 갖췄는데 법인 등기만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인이야. 이런 걸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인으로서 탄생을 했는데 신고는 아직 안 한 거. 자, 법인도 범죄 능력이 없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더 말할 것도 없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안 됩니다. 법인이라면 혹시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어도 범죄 능력은 없지만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어도 법인격 없는 사단한테까지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이 행위의 객체가 바로 범죄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살인죄에서는 뭐 살아있는 사람이 살인죄의 객체가 될 것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 타인의 재물이 범죄의 객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범죄의 객체, 행위의 객체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보호의 객체입니다. 보호의 객체는 이건 보호법익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법익. 보호법익이 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 다 했죠. 그렇다면 살인죄는 사람이 객체가 되고 살인죄의 보호법익, 즉 보호의 객체는 뭐예요? 생명. 절도죄는 재물이 범죄의 객체고 절도죄 보호의 객체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그럼 강간죄 객체는 옛날에는 여자였는데 이제 지금은 뭐 바뀌었죠? 사람이라면 다 강간죄 객체가 됩니다. 남자도 강간죄 객체 되는 거로 바뀌었어요. 이제 강간죄 보호법익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지 않을 자유, 성적 자유, 성적 자기 선택권, 성적 자유가 이게 보호의 객체가 됩니다. 주거 침입죄의 객체는 뭐 주거가 객체가 될 것이고 보호법익은
사실상 평온, 그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익이 됩니다. 퇴거불응죄는 범죄 객체는 없어요. 보호법익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낯선 놈이 들어와서 개기면 주거의 평온 깨지죠. 보호법익은 주거 침입죄와 똑같아. 평온이에요.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은 하나를 간파했어야 돼. 아, 보통은 범죄 객체와 보호의 객체가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범죄 객체는 없고 보호의 객체만 있는 범죄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위증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객체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법 기능이 보호법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명제예요. 범죄 객체는 없을 수가 있어도 보호의 객체는 없을 수가 없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범죄 객체가 없는 경우는 있어도 보호의 객체가 없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써야 돼. 하물며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호법익을 형법이 보호를 해주는데 허접한 법익은 보호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법익만 형법이 보호해 준다고. 그 원리가 뭐였지? 허접한 법익은 형법이 못 본 채 하고 진짜 심각한 법익 침해만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원리. 그게 뭐였어요? 복습부재. 보충성의 원칙이죠. 법률 용어로서 보충성이란 뭐가 부족할 때 보충한다는 의미 절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보충성의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는 성질. 형법이 그걸 처벌하지 않고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법익 침해만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해야지 경미한 법익 침해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 보충성의 원리에 위반돼서 위헌결정 떨어진 게 바로 뭐였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때린 거. 간통, 그 전에 혼인빙자 간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법이 그걸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 떨어졌잖아요. 법익이 있어도 허접한 법익은 보호를 안 해주는데 하물며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호법익이 있어도 경미한 건 보호 안 해주는데 민법은 보호해줘도 형법은 보호 안 해주거든. 그래서 특히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법마다 달라. 민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좀 넓어도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점점 좁아집니다. 왜? 허접한 것까지 보호하려고 들었다가 사람 깜빵을 자꾸 보내게 되니까 자제하려고. 겸옥, 보충성, 겸옥성, 탈윤리화. 그래서 다시 한번 범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어도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없다. 그리고 순경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 걸로 기억되는데 옛날 사법시험에는 가끔 나왔어요. 다음 중 범죄의 객체라 볼 수 없는 것은 사람, 재물, 주거, 평온 이렇게도 나오고 다음 중 보호의 객체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생명, 재산권, 성적 자유, 주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노란색과 하얀색의 무슨 공통적인 집합의 차이점이 뭐가 있지? 저걸 알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 죄가 크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범죄의 객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 머릿속에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보호법익입니다. 생명, 재산권, 권리. 휴대폰은 재물이지만 그 휴대폰에 대한 내 재산적 권리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범죄 객체. 그래야 범죄의 대상이 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범죄의 대상이 되겠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범죄의 대상이 되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는 거, 이게
보호의 객체 보호법익이 되는 겁니다. 한편 바로 우리 형법 각칙이 뭐라고 그랬어? 수백 개의 범죄와 거기에 해당되는 형벌을 쫙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 범죄를 규정할 때도 순서 없이 마구 섞어 놓은 게 아니라 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 이제 살인, 강간, 방화는 여기 살인, 강간, 폭행, 절도, 사기 이런 범죄들이 여기 들어가고, 사회적 법익에 해당되는 범죄 바로 방화, 통화 위조, 문서 위조 이런 범죄들이 들어가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바로 간첩죄, 내란죄, 공무집행 방해 같은 범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범죄들이 수백 개가 쫙 나열되어 있는 게 형법 각칙이고, 그 나열 순서가 바로 뭘 기준으로? 법익을 기준으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속요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론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범죄는 구속요건, 위법, 책임 세 요소로 구성되고, 이 구속요건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구속요건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백 개의 범죄 유형, 수백 개의 범죄 유형, 강간, 방화, 절도, 사기 같은 수백 개의 범죄 유형을 이걸 구속요건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발로 뻥 차서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든.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그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나 결과가 법에 위반돼야 되거든. 법 위반성, 법에 위반돼야 되고, 위법이라는 게 바로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 마지막 책임이 또 뭐야? 아무리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도저히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면, 비난 가능성, 비난할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한역 앞에서 회칼로 완전히 미친놈 하나가 사람을 수십 명을 찔러 죽여도 300원짜리 자판기에 200원만 들어갔을 뿐 300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음료수가 나올 수가 없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무죄예요. 무죄. 바로 그 범죄의 첫 출발점이 구속요건이고, 구속요건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백 개의 범죄 유형이지만, 좀 쉽게 설명하면 형법 각칙 조문 중에서 형벌 부분을 잘라낸 나머지 앞부분, 사람을 살해한 자,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이런 것들이 다 구속요건이고, 그 구속요건을 수백 개를 섞어 놓으면 헷갈리니까 그 구속요건을 뭘로? 유형별로 나눠 놓은 것이 바로 구속요건 요소인 거예요. 객관적 요소로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 과실과 목적, 표현, 경향 등이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소위 각칙조문의 형벌 부분을 잘라낸 나머지 앞부분인 거예요. 구별개념, 구속요건 해당성, 범죄가 되려면 최소한도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수백 개의 구속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돼. 따라서 강간을 하거나 불을 지르면 범죄가 되지만 동성연애를 하거나 이성연애를 한다든가, 동성연애를 하건 이성연애를 하건 형법이 그걸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지는 않거든. 동성연애는 형법이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취향이지, 취향. 얼마 전에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서울역인가 홍대인가 동성연애 무슨 퀴어 축제 한다고 난리. 우리나라가 조금 발달이 덜 돼서 그런지 다양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지들이 뭐죠? 지들끼리 좋다고 뭐 축제하겠다는데 뭐 그거 그냥 꼭 붙잡아다 처벌하고 해야 되겠나? 보충성의 원칙의 위반이지. 그걸 처벌한다면 처벌 안 합니다. 하든 말든 뭐 각자 취향인데 단 도를 지나치면 안 되지. 도를 지나치면. 자, 따라서 범죄가 되려면 바로 뭐 300원 중에 첫 번째 100원이 들어가고 200원이 들어가고 300원이 들어가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00원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범죄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그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기수, 충족하다가 도중에 실패하면 미수범이 되는 거죠. 미수. 참고사항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모든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수일 수도 있고 미수일 수도 있죠. 구성요건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비로소 기수가 됩니다. 한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구성요건 그 자체는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다. 범죄 성립요건 중에 하나이지. 이 자체가 범죄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구성요건 외에 위법성과 책임까지 갖춰야 그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거죠. 사실은 뭐 조금 틀렸죠. 구성요건 그 자체는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다. 요거보다는 뭐라고 했어야 돼? 구성요건 자체는 범죄 성립 요건 중의 하나이다 라고 했어야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여기서도 빠진다는 얘기가 되잖아. 범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이다. 요것만이 범죄 요건이 아니라 다른 요소를 갖춰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구성요건 이론의 발전, 벨링, 마이야, 뭐 나글러, 헤글러 등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으로 우리 형법에 요 3단 범죄의 성립요건 세 가지를 만든 사람이 소위 벨링입니다. 이 벨링은 이 민법상 법률 요건을 형법으로 구성요건으로 끌고 오면서 바로 이 3단계의 범죄론 체계를 완성해요. 구성요건은 형법이 규정하는 그 수백 개의 범죄 유형이고 위법은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그리고 이 범죄의 세 요소는 각자 따로 국밥이다, 완전 별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벨링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지. 사람을 죽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하지 않느냐. 구성요건과 위법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사람을 죽인 행위가 나중에 위법하게 되느냐.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완전 별개 문제라면 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게 되느냐. 여기서 벨링이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학설을 약간 바꿔 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이 위법성을 보여주는 어렴풋한 윤곽 정도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완전 별개의 관계에서 뭐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어렴풋이 그 구성요건 안에는 위법성의 윤곽이 조금 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죽습니다. 그 뒤 이제 마이어가 등장해서 소위 뭐 인식 근거설 위에 아래 내용이 그냥 합쳐져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마이어는 위법성과 구성요건은 위법성과 구성요건은 이건 연기와 불의 관계다. 아주 끈끈한 관계라는 거죠. 연기 나는 곳에 불이 있듯이 구성요건 있는 곳에 위법성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구성요건과 위법은 연기와 불의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기 있는 곳에 불이 있듯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성도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어는
구속요건과 위법을 완전히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별개는 별개인데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연기와 불의 그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치거가 등장해서 존재 근거설, 구속요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위법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건 인식 근거설, 이건 존재 근거설, 이건 윤곽. 그러면서 끈끈이에서 쌍둥이처럼 이제 바뀌죠. 완전히 쌍둥이처럼 바뀌는 거지. 구속요건 있는 곳에 위법성도 존재한다. 연기와 불의 관계가 아니라 구속요건 있는 곳에 당연히 위법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괄호 3번의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이론. 이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이론, 카우프만 이런 학자들이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이론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구속요건과 위법은 그냥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요건 안에 위법성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속요건 다음에 곧 책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론 체계가 세 덩어리에서 뭘로 바뀌어? 두 덩어리로 바뀌고 구속요건 안에 위법성도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 우리 아까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구속요건을 인식하는 건 사실의 인식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사실의 인식과 별개인데, 이렇게 되면 요 사실을 인식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도 뭐가 되는 거야? 그와 한 몸덩어리인 구속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걸로 보는 거야. 무조건 100% 과실로 보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이론에 의하면 구속요건과 위법성은 한 덩어리고, 구속요건이 있으면 위법성이 있고 위법이 없으면 구속요건도 없어진다. 같이. 그래서 정당방위가 뭐예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 아닙니까? 마이어는 정당방위는 사람을 상처를 입혔으면 상해죄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만 사라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반면, 위법성만 없어지는 사유로 보게 되지만,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 이론에 의하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사라지면 뭐까지 없어져? 구속요건까지 소극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야. 정당방위를 소극적 구속요건, 구속요건이 없어지는 소극적 구속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실인식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처리 방법이 확실히 달라지지. 저 뒤에서. 그럼으로써 이제 구속요건과 위법이 한 덩어리가 되고 구속요건과 책임, 범죄론 체계가 두 덩어리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라이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 더 나가면 책임까지 넣는 놈이 나와. 위법 책임까지 통합하는 구속요건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법성과 뭐까지, 책임까지 구속요건으로 들어가 버리고 범죄는 구속요건 한 덩어리로, 범죄론 체계가 한 덩어리로 돼버립니다. 이 학설의 문제점이 뭘까? 소극적 구속요건이나 책임까지 통합하는 구속요건론의 결정적인 문제점.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순경시험에. 예문으로. 저 학설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동성연애 같은 것들, 상해죄처럼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하지 않아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이걸 구분 못해.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거로 처리를 하게 되지.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면서 위법하지 않아서 죄가 안 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을 못해. 전부 한 덩어리니까. 심지어는 얘는 책임까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형법책은 요 MMIO 입장에 의해서 쓰여져 있고, 이 매지거나 카우프만 이런 극단적인 학자들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MMI여 인식한 것을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간혹가다 추정되는 위법성이 깨질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들이 바로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 학설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또 이제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요즘 이제 네티즌들이 잔인한 살인범을 사형 집행하라고 하는데 자, 그 교도관이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시다.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돼요, 안 돼요? 되지? 사람 죽였지? 목 매달아 가지고 사람 죽였잖아? 살인했지? 다만 뭐 형 집행으로 법에 따라 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녀서 수업에 방해를 해서 파리 한 마리를 잡아 죽였습니다. 요게 바로 뭐야? 파리 하나 잡아 죽인 건 구성요건 해당성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만일 얘네들 학설대로라면 뭐야? 내가 지금 파리 하나 잡아 죽인 거나 사형수의 형을 집행한 것이나 얘들 학설에 의하면 똑같아. 어차피 구성요건이 한 덩어리니까. 어차피 파리 하나 잡아 죽인 것도 죄 안 되는 거고 똑같고 사형수의 형 집행한 것도 그냥 똑같이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마이어 입장에 의하면 파리 하나 잡아 죽인 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죄가 안 되는 거고 사형수의 형을 집행한 건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하지 않아서 죄가 안 되는 거야. 질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얘들은 그런 질적인 차이를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로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문이 순경시험 예문으로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차이점, 구성요건은 형법상 수백 개의 범죄 유형 내지는 불법 행위의 유형인데 위법성은 법 전체 입장에서 그 법질서에 위반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잠정적 가치 판단이라면 위법성은 확정적 가치 판단이고 구성요건 요소,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자, 이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란 여기서 기술적 요소란 테크니컬이 아니에요. 테크니컬이 아니라 기록할 기자에다 서술할 술자거든. 즉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의미와 내용도 그대로 확정돼 버리는 경우를 이걸 기술적 요소라고 하고 규범적 요소, 이건 둘 다 객관적 요소 중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중에서 그 요소를 단순히 인식함으로써 가치 판단에 필요 없이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는 요소, 사람, 재물, 불, 건조물, 물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 요소고 규범적 요소란 그 사물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 갖고는 의미 내용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규범적 평가 내지는 가치 판단을 해야 비로소 의미 내용이 확정되는 걸 이걸 규범적 요소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조금 아까 봤던 추행, 다중, 그리고 음란, 명예, 신용 이런 것들이 바로 음란, 명예, 신용 이런 것들이 바로 규범적 요소고 사람, 불, 물, 이런 것들이 건조물, 기술적 요소들입니다. 특히 이제 추행이나 음란, 명예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살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올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하셨다고 가정합시다.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음란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으로 왔다고 생각하실까? 천당으로 왔다고 생각하실까? 세종대왕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을 할 일이지 여자들이 뻘거벗고 다 다니니까 세종대왕 시절에는 말도 안 실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뭐 그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곤장 20대 맞고 그런 여자들도 있어. 근데 지금 누가 해운대에 가가지고 해수욕장 주변에서 비키니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음란막이라고 하면 정신병원에 끌려가지. 정신병원에. 그 시대 그 사회적 문화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심지어는 동시대에 사는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가 1심에서는 요거 뭐 음란 만화로 인정돼서 벌금 500만 원, 유죄가 인정됐어. 음란 만화라고 요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현세 씨 같은 사람이 뭐 돈 500만 원 때문에 항소를 했겠어.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이깁니다. 이 정도 만화를 가지고 음란이라 볼 수 없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음란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을 정도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어떤 가치평가가 없이는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규범적 요소는 우리 형법에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많으면 안 되지. 왜? 판사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는 이런 요소를 형법에 자꾸 넣으면 소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깨질 위험이 있거든. 그래서 이 규범적 요소 지나치게 쑤셔 넣었다가 형법에 막 구겨 넣었다가 헌법재판소가 뭐 위헌결정 때린 거 많아. 그게 바로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 판례들이 전부 다 이 규범적 요소들이거든. 대부분. 그래서 규범적 평가가 있어야 의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규범적 요소라고 하고 이때 바로 그 규범적 평가도 둘로 나눠져요. 바로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문화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그 시대 사회 문화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법적 평가를 받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바로 음란, 추행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사회적, 문화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요소이고 배우자, 직계 존속,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요소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아닌 걸 골라라. 뭐 규범적 요소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기술적 요소인 걸 골라라.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심지어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사회문화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요소가 아닌 걸 골라라 해놓고 음란, 추행, 명예 해놓고 뭐 배우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다 규범적 요소지만 이건 사회문화적 평가를 받는 거고 이건 법률적 평가를 받는 요소. 이거 구별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고. 이해만 제대로 돼 있으면 뭐 시험장에서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게 무식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웬만한 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뭐 외워야지. 무식하게 외울 게 아니라 주관식이라면 좀 힘들어. 이해를 하더라도 이걸 다 쓰려면 좀 힘들지만 객관식은 읽어보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잖아.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한편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란 바로 주체, 객치, 행위, 결과인 인과관계처럼 외부적으로 그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주관적 요소는 일반적 주관적 요소로서 고유과실과 특수적 주관적 요소로서 목적, 표현, 경향 등이 있다 했습니다. 참고사항, 범죄의 동기는 구성요건 요소 아닙니다. 범죄의 동기가 구성요건 요소인 게 딱 하나 있어. 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 영아를 살해했는데 그냥 살해하면 안 되고 일정한 동기, 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영아를 살해, 유기해야만 성립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범죄의 동기는 구성요건 요소 아닙니다. 한편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 요소로서 구성 요건 요소 아니고요. 당연하지. 처벌 조건도 구성 요건 요소 아닙니다. 범죄론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디귿 뭐 니은 이런 것들에서 헷갈리면 안 돼. 범죄론 체계가 있는데 이걸 인식하는 게 무슨 구성 요건 요소야. 이걸 인식하는 게 구성 요건 요소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걸 무슨 뭐 이런 게 이제 외우라는 뜻인데 외울 필요 없어. 딱 보면 그냥 답 나오는 건데 뭘 외워? 외우긴. 리얼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학생들이 얼핏 보면 좀 헷갈리거든. 결과적 가중범이란 중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걸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사람을 때리다가 과실로 피해자가 죽어야 폭행치사이지, 사람을 때리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그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사망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이 돼. 인식을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인식을 하면 살인이 되기 때문에 인식해서는 안 되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폭행치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단 죽음에 대한 인식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지만 뭐 인식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인식 가능성마저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도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인식은 하지 않아도 인식의 가능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술된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요소. 구성요건에 글자로 찍혀 나온 게 기술된 요소고, 글자로는 찍혀 나오지 않았지만 뭐 그 안에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취의 개념 안에 뭐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절취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글자에는 찍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포함된 요소들이에요. 한편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는 이건 이미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 위법이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인데, 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실질적 위법성론과 형식적 위법성론이 있고, 바로 그 실질적 위법성의 기준으로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가 나오는 거거든. 좀 쉽게 설명하면 행위 반가치는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고, 결과 반가치는 행위는 안 보고 결과가 법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봅니다. 행위 반가치 또는 결과 반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반가치나 결과 반가치는 결정적으로, 행위 반가치는 고의 과실은 잘 구분하는데 결과 반가치는 고의 과실을 구별 못해요. 왜? 결과가 고의로 죽었건 과실로 죽었건 사람 하나 생명이 침해됐다는 결과는 똑같거든. 그러나 행위 반가치는 다르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냐 과실로 죽였냐는 이건 천지 차이거든. 그럼 반가치 판단은 행위 반가치로 가야 될까? No. 기수미수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행위 반가치에서는 기수건 미수건 뭐 결과는 안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그러나 결과 반가치는 다르지. 사람이 죽었냐 기수, 안 죽었냐는 이건 천지 차이죠. 그러니 기수미수는 결과 반가치가 능력을 발하고 고의과실은 행위 반가치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럼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다 먹으면 되지. 둘 다.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결합해서 반가치 판단하는 게 우리 통설입니다. 지금 현재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동시에 기준으로 삼아서 반가치냐 아니냐를,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동시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자,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고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그때 바로 그 인과관계가 나온 겁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 즉, 그 결과가 행위 때문에 원인이 됐다는 그런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B를 총을 쐈는데 부상을 입었고 B가 차를 타고 부상을 입은 채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B의 사망은 물론 총 맞은 게 먼 원인이 됐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교통사고 아닙니까? 교통사고. 이때 A의 총 쏘는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는 소위 인과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A는 뭐가 되는 거야? 비록 B가 죽었다 할지라도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니까 A는 살인 미수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 기수가 되는 거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됩니다. 물론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는 무죄가 되겠죠. 이때 바로 그 인과관계의 유형, 기본적 인과관계, 갑이 을을 총을 쏴가지고 을이 그 총을 맞고 죽었다면 그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본적 인과관계입니다. A가 B를 총을 쏴서 B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A의 총 쏘는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인과관계고 A는 살인 기수가 되죠. 한편 중첩적, 누적적 인과관계란 각기 독자적으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여러 행위가 결합돼서 공동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결과를 발생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100g을 먹으면 죽는 독약을 A도 50g, B도 50g을 먹였는데 합 100g이 돼서 갑이 사망한 경우 이런 걸 중첩적, 누적적 인과관계라고 하고 반대로 이중적 인과관계는 이거 100g을 먹으면 죽는 독약을 A도 100g을 먹였고 B도 100g을 먹여서 한 사람의 행위만으로도 결과 발생이 가능한데 200g을 먹였으니 당연히 죽었겠죠. 이런 걸 이중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한편 가설적 인과관계, 발생한 결과에 대한 현실적 원인 행위가 없더라도 가설적 원인에 의해서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추월적 인과관계, 나중 조건이 기존 조건을 추월한 경우죠. 바로 A가 B를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찔렀는데 부상만 입고 B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걸 갑이 총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요 칼 맞아 가지고는 아직 안 죽었는데 갑이 총을 쏘는 바람에 요 B가 갑에 총을 맞고 정통으로 죽어버렸다면 이게 바로 이게 추월적 인과관계입니다. 만일 B가 정말 칼 맞고 계속 피를 흘리다가 죽었다면 A와 B의 사망 사이에는 기본적 인과관계가 됐겠지만 갑이 총을 쏘는 바람에 B가 갑에 총을 맞고 죽었다면 이 갑의 행위가 추월적 인과관계고 기존의 이 A의 행위는 이건 단절 인과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단절적 인과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경합적 인과관계, 수계 조건 가운데 어느 조건이 의하더라도 동시에 결과 발생이 가능한 경우 갑과 을이 병을 때리던 중 갑이 갑에게 맞아서 병이 상해를 입었으나 갑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을에 맞아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단절적 인과관계는 이미 설명했고 비유형적 인과관계, 일정한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다른 과정이 개입이 돼가지고 결과가 발생된 경우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총을 쐈는데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혈우병 환자였기 때문에 죽었다든가, 또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병원에서 의사 과실로 죽었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비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이때 바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고 없으면 미수인데, 어떤 경우에 있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요걸 놓고 수많은 학설들이 대립되는 거예요. 조건설에 의하면 이 조건설을 절대적 제약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조건설에 의하면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궁금하냐? 궁금하면 간단하다는 거야. 그 행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서, 만일 그 행위가 없었다면 아마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고, 만일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발생했을 것이다. 그럼 이 결과는 이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A가 B를 총을 쏴서 B가 A의 총을 맞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건 뭐요? 조건설을 적용해 보십시오. A가 B를 총을 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B는 안 죽었을 것이다. 따라서 A의 총 쏘는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 조건설이 굉장히 깔끔하게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해 줄 것 같은데, 이 조건설의 문제점이 바로 결과만 발생하면 거의 99.9%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즉 웬만하면 다 기수를 인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해요. 볼까? A가 B를 총을 쏴서 B가 사망하기 전에 구급차 운전수 C가 B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B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합시다. 자, 요게 아까 봤던 단절적 인과관계와 추월적 인과관계잖아요. 요때는 구급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조건설에 의하면 이것도 인과관계가 인정돼요. 왜냐하면 A가 B를 총을 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B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병원 갈 일이 없었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총 쏘는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A를 난 A의 부모의 마더 파더의 출산 행위도 요거 B의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돼. 왜? MF가 A를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얘가 커가지고 B를 총을 쏴가지고 실려가다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M과 F의 A의 출산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이 M과 F를 소개팅을 해준 T녀의 소개팅과 B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 인정돼.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다 보면 당군 할아버지까지가 이 곰이 마늘 들고 동굴에 들어가는 행위와 이 B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 인정되지. 왜? 곰이 이 마늘을 들고 안 들어갔다면 사람이 안 됐을 것이고, 당군이 안 나오고 쭉 해서 사람이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 인과관계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 이건 거의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건 거의 불교식의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만 발생하면 전부 다 기수로, 얘도 살인기수 다 기수로 처리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소위 말해서 원인설입니다. 왜? 조건설은 무조건 결과만 발생하면 무조건 인과관계를 인정하니까, 여기서 원인설, 아이고 모든 조건을 이렇게 다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말이 안 되질 않느냐. 자, 조건 1 교통사고, 2 총 쏘는 행위, 출산 3 소개팅 4,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원인된 조건과 단순 조건을 구별해서 결과 발생에 원인된 조건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단순 조건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교통사고만이 원인된 조건이고 나머지 조건들은 단순 조건으로서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학설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럼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뭐가 원인 조건이고 뭐가 단순 조건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놓고 형법학계에서 학설이 무려 50개 정도 나옵니다. 50개 정도. 그만큼 어떤 학설이 어떤 사례에서는 잘 맞는데 다른 쪽에 하면 다 잘 안 맞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거든. 자, 봅시다. 아까처럼 100g을 먹으면 죽는 독약을 A가 20g, B가 70g, C가 10g을 먹이는 바람에 합 100g이 돼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합시다. 자, 이 세 명의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후 조건설에 의하면 바로 마지막으로 독약을 먹인 C의 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벌써 문제가 생기지? 왜? 제일 조금 먹인 놈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어떠자는 얘기야. 70g을 먹인 놈이 있는데 그래서 최후 조건설이 여기서는 잘 들어맞지만 여기 오면 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유력 조건설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독약을 많이 먹인 B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지만 일로 오면 또 뭐야? 총 쏘는 행위가 훨씬 강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 수십 개의 학설이 전부 다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커버를 못 해가지고 50개 학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구별 기준이 여기선 맞고 저기선 틀리고 하니까 쓸 수가 없지. 그래서 나온 게 소위 상당 인과관계설. 이게 우리 지금 대법원 입장이에요. 상당 인과관계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러한 행위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소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 상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도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냐 또는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인식한 걸 기초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과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해서 상당성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는 상당 인과관계설은 대부분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 이게 상당 인과관계설 하면 보통은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해서 상당성 유무를 판단해야 돼. 자, 멘탈이 무너지죠? 이 조건설과 원인설은 구별 기준이 좀 애매하고 너무 인과관계를 넓힌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가 정답이 따박따박 떨어지는데 일로 넘어오는 순간 구렁이 담 넘어가다는 식으로 그런 행위와 그러한 결과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어. 그건 뭘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 이 학설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2번인가 나왔고 나머지 10문제 이상은 다 판례에서 나온 거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골라라, 안 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 판례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한편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조건설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인과관계를 너무 넓혀놓는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건설을 조금 발전시킨 게 합법칙적 조건설이에요. 즉 모든 조건에 대해서 다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조건 중에서 합법칙적 연관성 있는 조건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입니다. 합법칙적 연관성. 합법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조건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역시 원인설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뭐가 합법칙적 조건이고 뭐가 나머지 그냥 조건이냐. 그 합법칙적 연관성은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되느냐. 그 급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건 원인설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한편 현재 다수설의 입장인 2장 넘어가서 판례를 쭉 넘어가서 3. 객관적 귀속이론. 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라는 게 최근에는 다수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거의 다수설적 입장에 해당되는 이론이에요.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결과를 행위자한테 귀속시킬 수 있을 때 기수 책임을 인정하자는 건데 일단 인과관계 유무는 조건설에 의해서 판단하되 조건설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인과관계를 너무 넓혀놓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너무 넓은 인과관계의 범위를 뭘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때만 기수 책임을 인정하고 객관적 귀속이 인정이 안 되면 기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는 조건설에 의해서 판단하되 객관적 귀속이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만 기수 책임을 인정하자는 이론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느냐? 거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뭐 회피 가능성의 이론 내지는 지배 가능성의 이론. 회피 가능성,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만 객관적 귀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A가 B를 총을 쏜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A가 이 교통사고를 지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배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이거 뭐 인과관계를 인정하죠. 기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회피 가능성 내지는 지배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만 기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 위험 창출과 위험 증대 이론. 바로 요 위험을 창출하고 만들고 기존 위험을 증대했을 때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바로 요거야. A가 B를 총을 쏴서 B가 생명의 위험을 지금 A가 생명의 위험을 창출은 했지만 뭐 C가 교통사고로 그 위험을 증대시켰죠. 바로 이때 C의 구급차 사고가 바로 뭐 위험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C의 구급차 운전자와 B의 사망 사이에만 뭐 기수 책임을 인정하고 A는 미수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규범의 보호목적 관계이론. 규범의 보호목적 관계이론은 소위 형법 규범이 보호하려고 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고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규범의 보호목적 관계이론. 갑과 을이 오토바이 경주를 하다가 지 스스로 사고로 사망했다든가 뭐 타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부상한 당한 자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의사 과실로 사망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 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범위 밖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형법이 여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귀속 이론이 최근에 학자들로부터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객관적 귀속 이론은 어느 정도 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애매한 이 학설보다는 뛰어납니다. 이 학설보다는 뛰어나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뭐 판례가 상당 인과관계설이니까 상당 인과관계설에 의해서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겁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제는 74쪽 맨 아래 판례 정리. 판례를 봅시다. 다 시험에 나온 판례들만 보는 거예요. 면허도 없는 사람을
발파 작업을 시켜가지고 사고가 발생된 경우 이때 발파 작업을 지시한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당연하지. 다이나마이트 화약류 폭발은 그래서 화약류 폭파 자격증을 발부해주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갑이 자격도 없는 A한테 발파 작업을 지시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놈이 발파 작업하다 사고를 내서 B가 죽고 다치고 했다면 뭐 A도 업무상 과실치상이지만 갑의 작업 지시와 B의 상해 사이에도 인과관계 있는 겁니다. 반대 판례 있어. 이 자격 없는 놈한테 발파 작업을 지시한 게 아니라 열쇠를 맡겼어. 화약고 열쇠를 맡기고 갑이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이 무식한 인간이 경찰에서 검열이 나온다니까.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들 군대 생활해서 알죠? 총알이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거든. 다이나마이트가 남으니까 이 무식한 놈이 남는 다이나마이트가 경찰의 지적을 받을까 봐 숙직실 아궁에다 감춰. 이걸 숙직실 아궁에다. 그랬으니 숙직을 하던 B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가을에 추우니까 불을 떼다가 그 아궁이에 뭐가 있는데 다이나마이트가 있는데 불을 떼다가 다이나마이트가 폭파돼서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세상에 박스로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그걸 불 뗐으니 물론 얘는 몰랐지. 거기에 설마 다이나마이트가 있을 줄 몰랐지. 당연히 A의 아궁이에 다이나마이트를 숨겨놓는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만 갑이 A한테 화약고 열쇠를 맡긴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없어요. 화약고 열쇠 맡겼지 누가 다이나마이트를 숙직실 아궁이에다 갖다 쳐놓으라고 그랬어. 열쇠만 맡겼지.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군대 생활할 때 탄약고는 반드시 뭐 이중 철망으로 하고 탄약고 건물도 절대 나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콘크리트로 해서 문도 철문이고 자물쇠도 2개 이상 채우도록 돼 있어요. 나무 못 쓰고 철문이어야 되고 그리고 환기구도 이 철근 박아서 난 못 들어가게 규격도 다 있어요. 왜? 아차하면 거기 불 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나도 군대 생활할 때 탄약이 남는 거야. 수백 발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틀림없이 딱 맞췄는데 탄약이 부족한 거야. 그래 남는 거야. 그래서 500 몇십 발을 탄약을 화약고 이제 밖에다 파묻으면 큰일 나니까 2개 철책 안에 이제 그 사이에다가 파묻어서 그리고 나 휴가를 나왔는데 사단에서 검열이 나왔는데 400 몇 개가 부족하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완박스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비어 있었던 거야. 그걸 나는 완박스라고 착각하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난리 났지 뭐. 실탄이 500발 정도가 부족하니. 그래서 내가 방위병한테 조수 방위병한테 어디다 그 파묻은 거 그거 파가지고 보충해라. 그랬으니 사단에서 난리가 난 거지. 남는 탄약을 거기다 파묻어 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해명해. 그랬는데 내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말년 휴가였거든. 한 달 후에 제대하는데 막 알아서 하세요. 그냥 끊어버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 1종 1, 2종 장교가 대위였는데 심할서 쓰고 징계 받고 징계 먹고 끝났습니다. 나는 처벌 안 됐어. 처벌 안 됐어.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 거기 묻은 거니까 심각한 건 아니지. 갖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충해가지고 한 알도 부족함이 없이 됐으니까 거기다 파묻은 거 그걸 문제 삼았는데 안 가버렸습니다. 안 가버렸어. 그리고 난 제대했지. 우리 때만 해도 뭐 말뚝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병사 하나 말뚝박아가지고 하사 만들면 뭐 부대장 인사고가가 올라가고 그랬어. 요즘엔 반대라며 제대 안 하고 말뚝박고 싶다고 해도 막 다 제대시키고 한다고 하더라고. 웬만하면. 하도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하면 군대에서 말뚝박을 생각을 하겠어. 요즘 세상에. 옛날에 나 같으면 꿈도 안 꿨어. 꿈도 안 꿨어. 자, 똑같은 자격 없는 자라 하더라도 뭐
발파 작업을 지시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건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단순히 화약고 열쇠를 맡겼는데 이 자식이 아궁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숨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건 인과관계 인정 안 됩니다. 저 뒤에 나올 거야 아마. 이번 판례가 유명한 속셈학원 여강사 강간치사 사건이죠. 학원 원장 갑이 강사를 채용한다는 구실로 A녀를 면담을 하자고 호텔로 오라는 거야. 몇 톤실인지 정확하게 안 나죠. 906호실로. 그래서 A녀는 그 906호가 이제 호텔마다 그게 있잖아. 회의실 같은 게. 그런 회의실 그런 건 줄 알고 가서 906호 문을 열었는데 이건 그냥 침실이야. 원장놈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A녀가 이상하다. 회의실도 아니 무슨 호텔방에서 무슨 면담을 쭈뼛쭈뼛 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맞다고. 여기서 면담해야 된다고. 이상하다. 호텔방에서 왜 면담을 하나?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자고. 성관계를 맺자고. 당연히 거부하지. 그랬더니 이제 문을 잠그고 무슨 죄야? 감금죄. 문을 잠그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A녀가 합의를 안 해주니까 드디어 강간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 A녀가 이제 강간을 안 당하려고 계속 저항을 하고 밀치고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많이 끌었지. 1시간 정도 끌었는데 대실 숙박이 아니라 1시간 빌려가지고 들어간 거거든. 호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온 거야. 1시간 됐으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1시간 연장. A녀가 1시간 버티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1시간을 또 어떻게 버티나.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 강간과 A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강간하려고 하니까 A녀가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은 거 아니냐고.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그 유명한 음독 자살 사건이지. 갑이 A를 강간했는데 강간당한 A녀가 집에 가서 강간당한 충격으로 며칠 우울증을 앓다가 음독해서 자살합니다. 자, 이때 갑의 강간과 A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왜? 강간하려고 쫓아다니면 도망가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만 강간 다 끝난 뒤에 이틀 뒤에 맥없이 죽은 게 강간과는 상관없는 거죠. 물론 먼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게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강간당했다고 왜 죽어? 강간당했다고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없지. 그리고 바로 강간을 당했다고 자살로 인해서 죽었다. 강간과 사망 사이에 상당성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됐어요. 유명한 속셈학원 여강사 강간치사 사건입니다. 그 다음 3번 연탄가스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명을 물었는데 의사가 병명을 가르쳐주지 않는 바람에 가스 중독인 걸 모르고 가스가 새는 방에서 또 자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을 했다면 이거 의사의 연탄가스 중독을 알려주지 않는 행위와 가스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요건 있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가스 중독이니까 조심하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가스 조심을 했을 텐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공사감독관이 건축공사가 불법 하도급돼서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도급을 줬다면 그 하수급인이 발생한 사고와 도급업자의 하도급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무자격자한테 하도급을 줘? 저 뒤에 가면 적법한 자격자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적법한 자격자가 사고를 낸 경우 그때는 그때는 요 놈만 책임져야 돼. 왜? 자격이 있는 놈이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타워 크레인 설치 사건이 그렇습니다. 갑 건설회사에서 A한테 소위 이제 아파트 지려면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야 되잖아. 타워 크레인 설치를 하도급을 줬는데 얘들이 타워 크레인 설치하다가 이게 무너져서 B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만일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도급을 줬다면 이건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자격이 있는 놈한테 줬다면 타워 크레인 설치는 A가 전문업자거든. 얘들은 건설업자고
얘만 과실책임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야. 그 다음 5번이 유명한 김밥 콜라 사건이죠. 이건 또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A가 B를 복부를 칼로 찔러. 그랬으니 이제 복부 자상이고 창자가 끊기고 했으니까 뭐 병원으로 실려가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거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죠? 복개 수술은 수술이 끝나면 뭐 배를 쨌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돼. 다 아물 때까지. 섭취를 해버리면 그 사이에 물이 새고 할 거 아니냐고.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주의를 줬어. 음식물 방구가 나올 때, 방구가 나온다는 게 이제 가스를 가둬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물었다는 뜻이거든. 방구가 나올 때까지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칼로 쑤시고 뭐 하는 놈들이 전부 뭐 조폭이거든. 이 조폭 깍두기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낚시를 못한대 얘들은. 왜?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그 고기가 물 때까지 이걸 참질 못한다는 거야. 단 5분도. 그러니 피를 많이 흘리고 수술하면 피까지 흘렸기 때문에 목이 엄청나게 탑니다. 여기가 다 말라붙을 정도야. 무지하게 목 타거든. 근데 이 동료 새끼들도 또 뭐야? 조폭이니 다 그놈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야? 동료 놈들이 온 게 또 뭐야? 세상에 복부 자상으로 수술한 놈을 콜라하고 김밥을 또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 참을 수 없는 삐 이 자식이 또 뭐야? 이제 깨어나가지고 목이 엄청 타니까 야 콜라 좀 줘라. 괜찮냐? 그랬더니 뭐 아이고 괜찮지 그럼 당연히. 그리고 콜라하고 김밥을 처먹은 거야. 목이 마르니까. 물도 아닌 콜라. 콜라는 더군다나 뭐야? 기포가 나가지고 그런 걸 처먹었으니 어떻게 됐겠어? 장 수술한 데가 다 터져가지고 물이 콜라물이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합병증으로 죽어버립니다. 수분 저류. 물이 흘러나가지고 배에 꽉 차가지고 B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 판례가 왜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냐면 자 얼핏 보기에 왜 뒤진 거야? 지가 콜라 처먹다 뒤진 거 아니냐고. 그러나 A의 칼로 찌르는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어. 상당성을 인정했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이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왜? 지가 처먹다 죽은 건데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니 조금 의아스럽지. 이거 시험에 그래서 잘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콜라 김밥 사건. 지가 콜라 처먹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거 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A는 무슨 죄겠어? 칼로 복부를 찔러서 죽었으니 뭐 살인이지 뭐 살인. 상해치사도 아닌 살인이야 살인. 그 다음 역시 6번 피해자가 이 건 범행으로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폐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폐혈증이 바로 뭘로? 자창, 칼로 찔러가지고 생긴 과다출혈과 상처, 감염 등의 유래했다면 뭐 칼로 찌르는 행위와 한 달 후에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 다음 7번 판례도 마찬가지죠. 비록 의사의 수술 지연이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됐다 할지라도 원래 뭐 장을 주먹으로 복부를 세게 강타해서 장파열로 입원한 환자였다면 이거랑 똑같지 뭐야. 얘는 칼로 찔렀지만 뭐 주먹으로 때려서 장파열이나 칼로 찔러서 장파열이나 장파열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칼로 찌르는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듯이 복부를 강타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 다음 8번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동안 묶어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감금 행위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아니 어떻게 가둬놨는데 죽느냐? 사람을 손발을 꽉 묶으면 여기 소위 뭐 멍이 들어. 멍이 든다는 게 뭐야? 덩어리 피가 생긴다는 거거든. 덩어리 피가 조금 생기면 혈관을 타고 돌아가면서 부서지고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생기면 뭐 부서지기 전에 계속 생기니까 결국 핏덩어리가 어디 가서 막혀요? 모세혈관이 많은
폐가 모세혈관이 제일 많잖아. 거기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폐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가서 덩어리가 계속 모세혈관을 막습니다. 모세혈관이 덩어리 피로 다 막히면 뭐 숨을 쉬어도 산소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골병들 많이 맞으면 골병 들어 죽는다는 게 바로 뭐 덩어리 피가 폐혈관을 막아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죽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손과 발을 17시간 동안 묶인 부위에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뭐 묶어서 감금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 옆에다가 비교 판례 해놓고 요거는 감금치사고 이건 감금만 했는데 죽은 경우고 아예 살인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과실치사인데 살인이 인정된 판례가 바로 최육교사 주교사 사건이야. 최육교사 주교사 사건에서는 주교사는 사형 집행됐어요.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을 납치해다가 손과 발을 묶어서 아파트에 가둬놓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야. 그런데 얘는 살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례는 죄명이 안 나왔는데 이건 감금치사예요. 감금치사고 감금만 하려고 했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죽어버린 경우고 주교사 사건에서는 주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을 손발을 묶어놨는데 도중에 이 자식이 들어와 방에 들어왔는데 애가 의식을 잃고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의식을 잃고 거품을 내고 축 늘어져 있으니까 바카스를 입에 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반적으로 뭐 좀 기절을 했다 할지라도 입에 찬물이 닿으면 깜짝 놀라거든. 근데 이게 의식이 못 차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바로 여기서 뭐 애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면 얼른 병원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냥 모포를 덮어두고 나오니까 그 다음날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감금치사가 아니라 감금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야. 이건 감금과 살인의 경합범. 감금죄 따로, 살인죄 따로 성립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봉고차였어요. 이 사건은 봉고차에 17시간 동안 묶어놔뒀더니 죽은 경우 감금치사. 손발을 묶어놨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발견하고 모포를 덮어두고 나오는 바람에 죽었다면 이건 뭐 감금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이 두 판례가 비슷하면서 죄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역시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을 하고 가혹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이걸 피하려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건 아까 봤던 뭐와 똑같아? 호텔 강간치사 사건과 똑같잖아요. 단지 이건 강간은 아니고 뭐만 감금만 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감금치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혹한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안 나왔는데 줄 긋고 이거 허리띠로 발가벗기고 허리띠로 혁대로 온몸을 때려요. 변태입니다. 여자를 빨가벗기고 혁띠 같은 채찍 종류로 때리는 거 이거 변태거든. 변태. 그러니 이 남자놈이 변태니까 그 맞다 창문을 통해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건 그냥 감금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까지 했다면 이건 중감금죄에 해당돼요. 이건 중감금치사입니다. 시험에 나와서 단일 문제로 이 사례를 풀어놓고 이제 죄책이 뭐냐? 감금죄와 과실치사죄, 뭐 중감금죄와 뭐 과실치사, 중감금치사, 뭐 이렇게 과실치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야? 중감금치사. 한편 10번 이것도 인과관계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선행 차량, 후행 차량, 역과 사건입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A가 먼저 갑을 자동차건 오토바이건 상관없어요. 갑을 부딪히고 지나가자 갑은 차나 오토바이에 부딪혔으니 뭐가 됐겠어?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었거나 또는 의식을 차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아파 가지고 뭐 움직이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다시 갑을 덮쳐서 갑이 차에 깔려 죽어요. 깔려 죽는 걸 역과라고 합니다. 역과. 부딪히면 충돌. 앞에 가는 걸 쫓아가서 부딪히면 추돌. 양쪽에서 부딪히면 충돌. 밟고 지나가는 거.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걸 역과라고 합니다. 역과를 해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때는 뭐 A와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돼요. B와 갑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됩니다. 보통. 왜? A는 갑을 쓰러뜨리고 B는 갑을 덮치고 보통 둘 다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단 이 B한테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B가 갑을 덮치기 전까지 갑이 살아는 있었어야 돼. 혹시 A가 덮친 뒤에 갑이 죽은 뒤에 B가 덮쳤다면 B는 과실치사 아니지. 이미 죽었는데 이때 갑이 B가 덮치기 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검사가 피고인이 엄격한 증명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 못하면 뭐 갑이 살아있었다 볼 수 없고 살아있었다 볼 수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결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난 게 대성이 사건이야. 대성이 사건. 대성이가 저 한강다리에서 쓰러지는 사람 차를 치고 지나갔는데 대성이가 접치기 전까지 살아있었다는 증명을 검사가 하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무죄가 난 거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그건 이제 시간차가 많이 있었고 한강 텅 빈 한강다리 위에서 이미 갑이 쓰러진 지 한참 뒤에 대성이가 덮친 경우고 여기처럼 뭐 1, 200m 사이에 덮쳤다면 이건 뭐 당연히 살아 있었던 거고 이때는 두 놈 다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앞에가 오토바이인 게 두 번째 줄 중간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 줄 중간이 이게 이제 선행 차량 후행 차량 사건이 아니라 이건 중앙선 전도 사건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요. 이 사례와 조금 다른 점이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을 부딪히고 지나갔는데 갑이 중앙선 너머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쪽 편에서 오던 B가 갑자기 갑이 자기 앞에서 쓰러지니 뭐 밟고 지나간 거지. 죽었어요. 자, 이때는 역시 뭐 A와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돼요 안 돼요? 돼. B와 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 생각하면 아니 A가 쓰러뜨린 걸 B가 그럼 무슨 수로 막느냐? 예상하기 힘들었지 않았느냐? 여기서는 예상하기 힘들었지만 둘 다 100m 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놈 다 중앙선에 보행자가 있다는 걸 봤을 것이고 둘 다 봤다면 저 보행자가 잘못하면 뭐 뛰어들어오거나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달리다가 쓰러뜨리고 죽였다면 이것도 두 놈 다 A한테도 인과관계 인정되고 B한테도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선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해서 피해자가 반대 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케 했다면 넘어뜨린 놈도 인과관계, 역과한 놈도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어떤 선생 하나가 B는 좀 억울했다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 B는 좀 억울했다는데 억울할 거 개뿔도 없어. 왜 조심 안 하네? 100m 전방에서 중앙선에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든가 여러 가지 조심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얘도 뭐 과실치사 인정돼요. 인과관계 인정되고. 난 그래서 중앙선에 사람 있고 하면 2차로로 가버려. 짜증나서. 이 판례가 기억에 떠오르는데 괜히 넘어져가지고 내 앞에서 뒤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2차로로 피해가거나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갑니다. 그 다음 11번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 있는 피해자를 폭행을 해가지고 전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뭐
그때 넘어진 충격으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뭐 때리는 행위와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되고요. 역시 그 다음 이어지는 판례도 동맥경화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을 세게 밀어서 넘어져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도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뭐 판례를 계속 봐야 되니까 요 그 뒤에 판례는 점심 먹고 봅시다. 점심 먹고 지금 1시죠? 점심 먹고 2시부터 봅시다.